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맞아 금강산 현지에서 남북 공동으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대북 제재가 풀리는 대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6,700억 원으로 국산 의약품의 단일 국가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브라운 대학과 함께 뇌공학과 자동차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을 공동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기술 확보를 위한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대차 그룹은 미래차 분야에서 브라운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눌렸던 대외적인 변수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안정감을 더욱더 정확하게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장도 제약업종의 강한 상승에 뒷받침되어서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700선에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앞선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코오롱 생명과학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써 외국인의 수급이 현선물 쪽에서 오늘도 이탈이 되면서 5거래일 연속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투자 심리를 회복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9% 상승한 2,156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적이 좀 부진합니다. 삼성전자는 0.80% 약보합으로 43,65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69,8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73% 상승한 702.13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탄력을 받아서 상승으로 이어가는데요. 신라젠을 비롯한 HLB 그리고 포스코 캠텍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까지도 연일 반등에 성공하면서 6% 넘는 상승으로 77,500원에 신라젠은 75,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2,100선과 700선. 자, 이런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의미는 분명히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좀 재밌고 유익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17년 만에 감기를 걸렸는데 오늘 한 10일째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완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감기 걸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석과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분석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자, 이 시장을 더욱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아주 재미있게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다양한 분석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을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대표님, 뭐 코스피는 좀 등락을 좀 거듭했지만 코스닥은 좀 계속적으로 강한데요. 시황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둘 다 상승은 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지수의 상대적 약세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주나 소형주보다는 약했다는 얘기죠. 상대적 약세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심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강력한 어떤 매수에는 없다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대형주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그렇게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급등해서 강력 반등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조금 전에 김은혜 씨가 이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요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이제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좀 놀랍죠. 내려갈 때도 폭락하고 올라갈 때도 저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 제약바이오들이 동시에 급락을 했고, 또 1개월 이내에 과연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되잖아요. 저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논조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가 내용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서울경제TV는 제가 밤 10시에 하니까 이제 여기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매체를 동원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누락된 게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근거를 다 제시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말하다 보니까 감기가 올라서 그런지 진짜 핵심적인 거 하나를 누락시켰어요. 그걸 지금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요. 정선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16개 기업 중에서 상장 폐지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뭐 상장 폐지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 상장 폐지를 배제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선위원장이 말했던 16개 기업은 상장 이후에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상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이전에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왜? 2015년 고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의. 과실도 아니고 중과실도 아니고 고의라고 정선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상장이 안 됐다는 얘기죠. 상장시키기 위해서 분식회계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만약에 분식회계를 안 해도 상장될 것 같으면 분식회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식회계를 해야만 상장될 것 같으니까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잡히죠.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상장 폐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상장 폐지되기 전에 분식회계 했던 기업들이 고의로 판명되고 거래 정지되고 나서 상장 폐지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논리는 간단하죠.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상장 이후에 걸리면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7위입니다. 근데 한때 4위까지 갔어요. 4위. 엄청난 거죠. 지금 비록 7위지만 한때 4위까지 갔던 시가총액이라고 감안했을 때 그런 엄청난 대형주가 어쨌든 상장 전에 분식회계를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어떤 경제 논리를 대입해서 뭐 기타 등등 뭐 이래갖고 어물쩍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상장 전에 걸리면 당연히 상장이 안 되겠죠? 근데 상장 이후에만 걸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다 분식하게 하면 어떻게 막을 건데요, 이거를.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15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경력이 이제 5년 안 된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2015년에 중국이 한번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상장 기업들에서 거래 정지를 요청했어요. 왜? 매일같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정부가 그걸 또 허락을 해줬어요. 거래 정지를 시켰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역시 사회주의 국가구나. 세상에 주가 떨어진다고 거래 정지시켜달라고 그걸 또 허용해주는 국가가 어딨어요. 그 당시에 중국 시장에 참여했던 외국인들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거죠. 막 보채니까 거래를 정지시켜줬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말이야. 주가 떨어질 때 잘못하면 현금화도 못 시키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도 이게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증선위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 잘 참고하세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또다시 제2의 제3의 삼바가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 상장되기 전에 분식회계를 해요. 그리고 상장돼서 주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다음에 분식회계 고의라고 판명이 돼요. 근데 상장 폐지를 안 시켜요. 그러면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이 상장되기 전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뭐 여기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막 출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상패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왜 이 시장 부분에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상패가 안 되잖아요. 안 돼봐야 본전이에요. 상장돼 있던 회사가 상패 안 되면 본전이지 뭡니까? 폐지가 되잖아요. 완전 블랙홀 되어버려요.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슷하게 이렇게 가치평가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타격받죠. 일단 제약바이오가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결국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좀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과정에서 그거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에 충격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1월 14일에 어쨌든 거래 정지가 됐죠.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고의다 이렇게 판명이 나와서 보통 이제 한 달 이내라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내에 결정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패가 안 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좀 괜찮겠죠. 제약바이오는. 하지만 지수 전체로는 별 영향이 없고요. 상장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그룹주들이 동반하락하기 때문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주들이 이 대한민국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막지하거든요. 삼성전자 하나만 보통 18%에서 22%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단 한 개의 종목이. 거기다 삼성그룹주가 우량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막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전히 상패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률은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부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상패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논리 제가 얘기했던 거 문제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분식회계해서 여차여차해갖고 상장까지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걸리더라도. 이러면 지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대목을 오늘 강조해드렸고요. 차트 잠깐 보셔야죠.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21선을 가뿐하게 뛰어넘어서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덕분이죠. 떨어질 때는 또 박살나더니 또 올라갈 때는 또 탄력을 받아요. 예, 제가 볼 땐 거의 개별주 수준 같아요. 이번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오늘 2100선을 살짝 이제 터치를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반등은 한계가 있고 재하락은 한계가 없을 수가 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말로 여기서 올라가 봤자라고 봐요. 올라가 봤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수급 트렌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1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개인은 12조 원을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매도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한 적 있었죠.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 가면 개인의 위대한 승리가 된다. 왜?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 물량을 뺏은 거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현재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을 이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손해봅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개인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플랑크톤이에요. 최상위 포식자가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이 기관입니다. 기관에서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투자도 있고 투신도 있고 뭐 연기금도 있고 맨 아래 플랑크톤이 바로 개인인데 나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제외한 모두가 적이다. 외국인도 적이고 기관도 적이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도 다 적이에요. 어쨌든 수급 트렌드상으로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차트 보고 뭐 바닥을 찍고 뭐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죄송한 표현인데 수급 한 번만 좀 보세요. 수급을 보면 그런 말 못해요.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2300, 2600 가버리면 개인이 외국인 기관 물량 뺏어갖고 돈 버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말고요. 어차피 여기서 반등해봤자 여기서 어떤 해외 증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에서 조금 더 가고 덜 가는 건 있을 거야 아마. 하지만 추세를 돌기는 어렵다는 거. 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한적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말씀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대형주 지수의 상대적 약세로 소폭 상승 마감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3%대 상승으로 좀 지켜내면서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정정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의 시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고 거기에 앞으로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가라는 부분도 좀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주의 깊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 과장님은 오늘 일장 관심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항공우주와 한진칼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한진칼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도와주실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보유자는 반등시에 매도하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13,800원짜리밖에 안 돼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실전에서 여기서 주식성을 매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짧게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간 분들도 있는데 이제 운이 좋았던 분들은 뭐 엄청나게 수익이 났었죠. 한 2, 3일 만에. 왜냐하면 이게 뭐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저 시점에서 주식성을 매도 사인 낼 때 막 여기저기서 막 저한테 되게 부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평택촌놈에게 이거 우리가 추천한 종목인데 제발 좀 방송에서 매도하란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갖고 제가 방송에서 정말 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장중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소수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무조건 떨어진다,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에 걸려요.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근데 폭락을 했죠, 예상대로.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면 과감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얼굴 면전에다 대고 사정하는데 안 돼요, 그러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말 안 해줘도 뭐 제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차피 끝났어요. 끝났고 재료 하나로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었냐면 한국항공우주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어느 정도로 강조했었냐면, 이거를 아마 항공우주 주주들은 아마 제가 여기 원수진 줄 알 겁니다. 원수진 거 없어요. 여긴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간 꼭지마다 제가 매도 사인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작년에 방송 보신 분들 기억나죠? 올라올만 하면 제가 눌러버렸어요. 아니라고, 던지라고. 계속 그냥 매도 사인만 냈어요. 매도 사인 낸 적이 없어요. 아마 저한테 기분이 나쁠 거예요. 무슨 억한 심정에 저렇게 매도 사인만 계속 냈냐.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 반등하면 적당히 던지시고요. 더 이상 뒤로 돌아보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고요. 한지칼 보겠습니다. 한지칼은 보유자는 매도 관망이고 미보유자는 추격 반대인데 이거는 최근에 한진칼,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좀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떤 뉴스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매도 왜 관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음봉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에 관망하고 미보유자는 추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단발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제가 항상 적정주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서울금융TV 샘플러스를 인터넷으로 방문하시면 항상 저의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관점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좀 관망의 포지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좀 뉴스가 나왔었던 종목이죠. 보유자는 매도 후의 관망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매도 후의 관망이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의 추격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인 만큼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셔라. 라고 지양해라라는 말씀까지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교시 시황 분석면을 통해서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또 어떤 포지션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교육 내용을 알맞게 또 분석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또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매주 월요일은 교육을 시켜드리고 화요일은 종목 히스토리를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간에 보신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릴게요. 9시에서 10시 방송으로 개편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코너가. 근데 7월 하순부터 10시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7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화는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뭐 평택촌농 정석투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날짜가 쫙 나와요. 여러분 달력 보시면서 7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화 내용을 쭉 다시 보시면 이 교육 내용이 시리즈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도 쫙 나오니까 그걸 잘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익하고 일종의 정보도 되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결정 노하우. 노하우라고 하기 좀 쑥스러운데요. 이 정도는 알자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무원칙하게 되죠. 뇌동매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기침구에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승 추세 매수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상승, 하락. 분명히 추세가 다르거든요.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추세가 상승일 때가 있고 하락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상승 추세일 때는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분할 매수. 그래서 분할 매수 시 단기와 중기에 따라서 2차 가격대를 조정하면 돼요. 조정.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수보다 어떻게 보면 종목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승 추세는 지수도 상승하는데 종목도 상승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수는 상승해요. 종목은 하락할 수가 있고, 지수는 하락인데 종목은 상승할 수 있고, 이러면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수가 상승할 때 종목도 상승하는 추세 판단을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럴 때는 왜 분할 매수냐?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강력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1차 대비 5% 아래에서 2차 매수 들어가고요. 단기는, 중기는 10% 아래에서 2차 매수라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수가 상승 추세입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단기 매매 한 1, 2주 코스를 하려고 했어요. 1차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9,500원이죠. 예, 그렇게 2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6개월은 묻어둘 거야. 그럼 1차가 10,000원이면 2차는 9,000원에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매수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1회 매수만 하세요. 딱 한 번. 이때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 추세에서 분할 매수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바로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물타기.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그 실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물타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해요. 떨어지니까 또 들어가요. 이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추세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뭐 2번이든 3번이든 보통 2번이 맞는데 분할 매수가 맞아요. 근데 하락 추세일 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추세 판단은 평택촌농 차트 이론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간단합니다. 지수나 종목이나 똑같아요.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예요. 반대로 61선이 121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수나 종목이나 같이 상승 추세일 때, 같이 하락 추세일 때 이게 맞는 거죠. 차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거 원래 준비 안 한 건데 제가 서비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언제부터 하락 추세였느냐? 이때부터였어요. 크로스가 됐죠? 지난 3월 초순이었습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이탈했습니다. 하락 추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을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자, 이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부터 똑같은 하락 추세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 7월 이후에는 코스피나 삼성전자나 둘 다 하락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얼마가 되든 딱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가격이 얼마가 되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상승 추세 구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는 상승 추세가 맞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어때요? 지난 2017년 2월부터 코스피가 상승 추세였어요. 상승 추세.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다시 볼까요? 자, 그 시점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2017년 시점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것도 상승 추세가 맞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2017년 2월 이후에 상승 추세였는데, 삼성전자 그 이전부터 상승 추세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들어갈 때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텍스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 추세고 종목이 상승 추세 둘 다 조건이 만족할 때는 매수는 분할 매수한다. 두 번. 최소 두 번 내지 세 번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통 단기와 중기에 따라서 단기 매매용은 1차보다 5% 낮게, 중기는 10% 낮게 해도 돼요. 이게 이제 정석이고요. 하락 추세는 어떻게 한다? 딱 한 번. 왜? 하락하는 확률이 높으니까. 상승 추세에서 매수는 한 2, 3주 지나고 두세 달 지나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하락 추세는 딱 한 번 했다가 아니면 칼같이 손절해야 돼요. 그런데 추세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운 좋으면 수익 나고, 운 없으면 손실 보고. 왜 그러냐? 추세 판단을 못 해서 그래요. 그 추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바로 61선과 120선인데, 이건 평택촌놈의 차트입니다. 이걸 갖고 추세 판단한다고 말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 한 명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노하우는 평택촌놈의 독창적인 이론입니다. 저는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베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아직은 어리지만 언젠가 성인이 돼서 주식 투자할지도 모르는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내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택촌놈의 이 각종 이론은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한테도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도 마치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30, 40대 어느 날 갑자기 주식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10대, 20대 때 주식 투자 생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살다 갑자기 주식 투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이건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잘못 배우면은 이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이 평택촌놈의 각종 교육을 제가 앞으로 무상으로 많이 배포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도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수익 매도는 한 번 또는 분할 매도 상관없어요. 뭐 한 번에 잘라도 되고 두 번에 잘라도 돼요. 그런데 손절은 딱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실 매도를 여러 번 나눠서 한다. 못해요. 출전해서 못해요. 매도했다가 다시 갈 때는 가더라도 일단 손절할 때는 한 번에 하세요. 10,000원에 매수했다가 9,000원에 손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9,300원 됐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 9,700원에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손절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 기본을 안 지켜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중기 이 어떤 매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수익 매도는 상관없어요. 까지고 수익 나니까. 근데
손실 매도인데, 단기 상승 추세에서는 5% 손절이 정석입니다. 왜? 10%. 왜 그러냐면, 매수해서 10% 빠질 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있다는 거죠. 왜? 상승 추세니까.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5% 딱 잘라줘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측 매수했을 때는 5% 손절하라고. 왜? 하락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승 추세는 좀 찌글거렸다 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여유를 두라는 거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상승 마이너스 20, 하락 마이너스 10에서 반드시 끊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6개월, 1년 홀딩 하겠다. 그럼 20%까지 좀 버틸만 해요. 상승 추세일 때는. 왜? 어떻게 내가 사자마자 갑니까? 조정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칼같이 끊어줘야 됩니다. 사실 하락 추세에서도 중기 투자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학개론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입니다. 매수가와 매도가 결정 노하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학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월요일과 화요일 시간에 2교시 코너가 또 특별하게 또 치러진 만큼 다시 보기를 통해서 천천히 또 복습을 하신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고 또 교육이 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002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셀트리온을 매수가 20만 5,500원의 비중 4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도 셀트리온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22만 9천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지금 수익 중인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이고요. 어쨌든 단기 매매는 성공적입니다. 과감한 단기 예측 매매 잘하셨고요. 플러스 5 또는 플러스 15%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셀트리온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수익에 계신데 5% 또는 15% 먼저 오는 그 목표가에 매도 후에 관망해보자라는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끝자리 8577님의 질문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매수가 18만 8천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초반에 지금 대형주들이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2% 가까이 밀리면서 15만 8천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C학점이고요. 다소 좀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지수 저점 이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둘렀다. 손절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인데요. 이 종목은 한번 차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평택촌놈 매니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5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아모레퍼시픽은 3분의 1 토막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났죠. 그 당시에 45만 원대 육박했으니까 결국 났어요. 그때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첫 번째, 엄청난 고평가가 돼 있다. 지금도 아모레퍼시픽은 8만 4천 원짜리예요. 지금도 적정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돼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 아모레퍼시픽이 매출이 좋았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그래요. 중국인들은 자국 내 화장품 브랜드를 믿지 못하잖아요. 하도 짝퉁이 많아갖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 팔아줄 줄 압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위성 로켓은 먼저 개발했던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워낙 신뢰도라든가 어떤 업력이 딸려서 그렇지 반도체도 따라오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중국이 고작 화장품 하나 못 만들 줄 아냐고요. 중국이 계속 팔아주지 않아요. 사드 보복 때문에 떨어졌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때는 사드 보복하고 관계없이 떨어졌어요. 2016년에 보세요. 이때. 사드 보복하고 관계됐던 것도 이 구간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 사드 보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이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이미 3년 전에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아마도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예측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학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이전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많이들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C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3998님의 질문이고요. 현대중공업을 매수가 12만 4,3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현대중공업은 보합권 마감됐고요. 13만 4,5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수익에 계신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12만 4천원대 매수했는데 약간 빨랐어요. 그래서 이건 C학점이고요. 본전이나 10% 수익 매도 후에 관망하자. 왜냐하면 중장기는 아직 아니니까 일단 평가이기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섣부른 매매가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C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또는 수익은 20% 매도 후에 관망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7359님의 질문이고요. 코나이를 매수가 2만 원의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코나이 오늘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6% 가까이 크게 밀리면서 11,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이고요. 추격 매수 이후에 대책 없는 홀딩을 하셨고요.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손실 최소화 전략을 가져가 보세요. 이분은 그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일단 잘못됐죠.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까지 홀딩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일단 매수도 문제고 손절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총체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F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손실 개수 쪽으로 좀 커가고 계신데 단기적으로 좀 추가 매수 이후에 손실을 그 안에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나와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죠. 다음 질문은 끝자리 3745님의 질문입니다. 인스코비를 평단가 9,205원의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인스코비 오늘은 강보한 마감이고요. 6,7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학 과장님 이 질문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고요. 평택천넘 차트 이론을 일배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20이나 30에서 잘라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잠깐 설명드릴게요. 추세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파란색이 빨간색 이탈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기준으로 왼쪽 편은 상승 추세, 오른쪽 편은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이분 매수 가격대가 이제 이 수평선 라인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디든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상승 추세라 그러면 이 61선하고 120선 사이에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잘못됐고요. 여기서 매수했다 그래도 이거는 아니죠. 하락 추세인데 저 위에서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됐거나 말을 안 들으신 거죠.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딱딱 공식화시켜서 제가 많은 거를 전달해 드리니까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스코비 같은 경우엔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관망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올해 단연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었죠. 네, 연말로 향해 가는 가운데 과연 미국과 중국이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네, 한편 9일 미국 재무장관과 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화 통화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거래를 원하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G20 11월 30일 회담을 앞두고 점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마지막 힘겨루기가 드러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두 정상들의 이 공동 성명 채택 실패라는 이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1993년 첫 회의 이후에 이렇게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인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었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과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지난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이 통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보호주의 그리고 일방주의를 직접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그리고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행로를 바꿀 때까지 미국은 이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못 박은 뒤에 현재 2,50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 약 283조 정도 되는데요. 이런 대중국 관세 부과 규모를 2배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요구를 불응하면 그에 대한 보복 관세에 또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속 대외 전략의 핵심 축이었죠. 1대1로, 즉 육상과 또 해외, 해상, 이 실크로드 참여국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듯 미국은요, 동반자들을 빚의 바다에 빠뜨리지도 또 다른 나라의 독립성을 억압하거나 훼손하지도 않는다라는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공개 석상에서 맞붙은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열흘 남짓 후면 말씀드린 대로 G20 정상회의에도 이제 일정 수준의 타협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충돌에 대해서 또다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 쪽에서는요, 이번 충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타협안은 나올 것 같다라면서 이 G20 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막바지 힘겨루기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 중국은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만큼 마지막으로 또 미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세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이 제목에는 홍콩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홍콩 shares and higher on developer gain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중국 증시 역시 무역 갈등 말씀드린 이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또 금융주의 주도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91% 상승해서 2703.51에 마감을 했고요. 또 3거래일 연속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APEC 정상회의에서의 좀 충돌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증시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부동산주, 금융주 말씀드린 대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시장과 경제를 뒷받침할 조치를 잇따라 꺼내고 있는 데다가 또 조만간 지급준비율, 즉 RRR이라고 부르죠. 인하와 같은 추가 완화책을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늘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전 증시는요, 0.51% 올라서 1471.43에 거래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콩 증시도 전장 대비 항생지수 0.72% 상승해서 26,372.00에 마감을 했고요. 또 H지수도 0.45% 오른 1631.66에 마쳤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기준 환율의 위안화를 절상 고지를 했고요. 또 여기에 위안화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과연 열흘 남짓 앞둔 회의에서 이 해결점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전망 소식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마무리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중국 증시도 1% 가까운 상승이었는데요.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전망과 예상을 좀 내놓는 만큼 앞으로 좀 기대하는 바도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학 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자락은 뭐 확고부동합니다. 이건 뭐 변함이 없어요. 단기 시황은 반등 지속과 재하락 사이인데 내일 장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장기 시황이 쉬워요. 근데 단기 시황은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 내일 당장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보고 또 내일 또 방송이 있으니까 제가 또 풀이를 해드리겠고요. 미중 무역 전쟁 여러분들 관심 많잖아요.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사극 보시면 전쟁 일할 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전쟁만 하나요? 아니에요. 가끔 사자도 보내서 협상도 하고 떠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침략자가 침략당한 자를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침략자가 또 타격이 클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중국이 굴복한 건 아니죠. 굴복했으면 협상할 게 없겠죠. 네. 완전히 굴복당했으면 협상할 거리가 없다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 타격이 있냐? 아니, 없어요. 더 좋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지지율은 더 높아요. 지금 끝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큰 흐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눈치 보기, 숨고르기 정도라고 보시고요. 저는 좀 심하게 보면 2020년까지 무역전쟁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세 하락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같은 생각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면은 반등과 이 재하락 사이를 좀 반복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